지훈이한테 다 주면 우리 뭐 먹고 살아요? 그날 녹음 버튼을 눌러둔 휴대폰을 손에 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훈이 정욱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얼굴에는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 돼요? 네, 유언장을 위조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었고 정욱은 천천히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보시고 후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봄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비쳐 들어옵니다. 먼지 한 점 없이 깨끗하게 정돈된 아파트 안 박정욱은 손자 지훈의 졸업사진을 조심스럽게 액자에 끼워 넣고 있었습니다. 학사모를 쓴 지훈의 환한 미소를 바라보며 정욱은 저도 모르게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70이 넘은 나이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하고 단호했죠. 이 녀석 대학만 졸업하면 내 소원 다 이뤘다. 정욱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액자를 거실벽에 걸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정욱은 혼자 힘으로 손자를 키워냈습니다.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던 그녀는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지훈이 바른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했죠. 그 노력이 이제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며느리 윤서진이 부엌에서 나오며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서진은 언제나 단정한 차림새를 유지했어요. 오늘도 깔끔한 블라우스에 정갈한 치마를 입고 머리는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뒤로 곱게 넘겨져 있었죠. 그녀는 손에 커피잔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사진 좀 걸고 있어. 예쁘지? 정욱이 대답하자 서진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정말 잘 나왔네요. 지훈이도 이제 다 컸네요. 서진은 정욱 옆에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유언장 같은 건 미리 써두셔야죠. 혹시 몰라요. 갑작스러운 말에 정욱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유언장이라니. 아직 그런 걸 생각할 나이는 아니라고 여겼는데 며느리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조금 의아했어요. 하지만 정욱은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가볍게 웃어넘겼습니다. 그런 거야 천천히 생각하지 뭐. 아직 팔팔한데.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복잡해지면 곤란하잖아요. 서진은 여전히 부드러운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는 묘한 집요함이 느껴졌습니다. 정욱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싸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어요. 왜일까요? 분명 걱정하는 말투였는데 왠지 모를 불편함이 남았습니다. 서진은 잠시 후 용무가 있다며 외출했고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욱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유언장. 사실 한두 번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당연히 손자 지훈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이 아파트와 예금, 그리고 약간의 부동산까지 모두 합치면 제법 큰 금액이었죠. 밤이 되어 집안이 조용해지자 정욱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나무 책상 위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서류철이 쌓여 있었어요. 정욱은 그중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정리해 두었던 재산 목록이었죠. 아파트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토지 문서. 하나하나 확인하던 정욱은 깨끗한 A사 용지를 꺼내 유언장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정욱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모든 재산은 손자 박지훈에게 상속한다.
펜을 들고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정옥은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았어요. 지훈이라면 이 재산을 잘 관리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정옥은 종이를 접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서진이 돌아왔나 싶었는데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였어요. 정옥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훈이한테 다 주면 우리 뭐 먹고 살아요? 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차가운 어조였어요. 정옥은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서재 문틈으로 거실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니 서진은 휴대폰을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지훈이를 아낀다지만 법적으로 내 목도 있잖아. 그냥 당할 순 없어. 정옥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분명 자신을 걱정하는 척했던 며느리가 뒤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니. 정옥은 조용히 서재 문을 닫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뭐 먹고 살아요. 그 말 속에는 자신을 향한 존중도 감사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에 대한 집착만이 가득했죠. 정옥은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아주 작은 균열이었지만 그것은 곧 커다란 파국의 시작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옥은 평소처럼 일상을 보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들었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내색하지 않았어요. 오랜 교직 생활로 단련된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잘 알고 있었죠.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죠? 서진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는 날이었죠. 당뇨 수치를 확인하고 약을 처방받아야 했습니다. 네, 10시에 예약했어. 혼자 갈 수 있으니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너도 바쁜데 뭐. 정옥은 담담하게 대답하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공손한 표정으로 밥상을 차렸지만 정옥의 눈에는 그 모든 행동이 가식으로만 보였어요. 아침을 먹는 내내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오전 9시 정옥은 외출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까지는 버스로 30분 정도 걸렸어요. 평소라면 산책 삼아 걸어가곤 했지만 오늘은 왠지 일찍 집을 비우고 싶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정옥은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정옥이 집을 나선 지 10분쯤 지났을까요?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지우는 대학교 수업이 있어 일찍 나갔고 이제 집에는 서진 혼자뿐이었죠. 서진은 천천히 일어나 복도를 걸어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돌리자 문이 열렸습니다. 정옥은 서재 문을 잠그지 않았어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답게 다른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함부로 뒤질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죠. 서진은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재 안은 오래된 책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벽면을 따라 빼곡히 꽂힌 책들, 낡은 나무 책상,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서류철. 서진은 조심스럽게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첫 번째 서랍에는 각종 영수증과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자 두툼한 서류 봉투가 보였죠.
서진은 재빨리 그것을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그리고 손으로 쓴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종이를 펼쳤어요. 유원장 초안이라는 제목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정옥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 박정옥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모든 재산은 손자 박지훈에게 상속한다.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예상은 했지만 직접 확인하니 기분이 달랐습니다. 자신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말이었죠. 서진은 손을 떨며 휴대폰을 꺼내 그 종이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여러 각도에서 꼼꼼히 찍었어요. 그리고는 서랍 깊숙이 놓여있던 정옥의 도장도 함께 사진에 담았습니다. 사진을 찍고 난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결심한 듯 다시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어요. 벨소리가 몇 번 울린 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저 상속 관련 상담 좀 하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세요. 서진은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에요, 유언장을 조금만 수정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고는 남자가 대답했어요. 수정이라는 게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요, 내용 중 일부를 추가하거나 바꾸는 거요. 그건 위조에 해당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서진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전화를 끊은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휴대폰을 들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수정 가능 여부, 상속 법적 효력, 유언장 양식. 검색어를 바꿔가며 정보를 찾았죠. 그러다가 한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개인 변호사를 사칭하는 브로커에 대한 경고 글이었어요. 하지만 서진의 눈에는 그것이 오히려 기회로 보였습니다. 서진은 게시글에 남겨진 연락처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속 관련 급한 상담건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몇 분 뒤 답장이 왔어요. 통화 가능하신가요? 서진은 주위를 다시 한번 살피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저 아까 문자 보낸 사람인데요. 네,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보세요. 서진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유언장 내용을 좀 바꿔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사인만 있으면 가능하죠. 날짜는 제가 맞춰드릴게요. 대신 비용이 좀 듭니다. 서진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얼마죠? 500이요. 현금으로. 알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원본 사진 좀 보내주세요. 제가 검토해 볼게요. 서진은 망설임 없이 방금 찍은 유언장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남자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정도면 가능하겠네요. 필체 비슷하게 맞출 수 있어요. 며칠 시간 주세요. 전화를 끊은 서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서진은 서류를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되돌려 놓고 서재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뒤 정옥은 서재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서류가 놓인 위치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평소 꼼꼼한 성격의 정옥은 자신의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죠. 서랍을 열어보니 유언장 초안 위에 낯선 펜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끝에는 이상하게 낯선 필체로 한 줄이 추가되어 있었어요. 며느리 윤서진에게 3분의 1을 상속한다. 정옥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진실의 냄새.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 초안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분명 자신이 쓴 글씨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필체는 각지고 정확한데 이 글씨는 어딘가 어색하게 흉내낸 느낌이었죠. 더군다나 사용된 펜의 색깔도 달랐습니다. 정옥은 항상 파란색 볼펜을 사용했는데 추가된 부분은 검은색이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정옥은 중얼거리며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었고 유일하게 이득을 보는 사람도 정해져 있었죠. 며느리 서진. 그날 밤 전화 통화 내용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리 뭐 먹고 살아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정옥은 서류철을 조심스럽게 닫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감정을 다스려야 했어요. 지금 당장 며느리를 추궁한들 증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발뺌당하고 관계만 더 나빠질 게 뻔했죠. 정옥은 냉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4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쳐온 교사였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죠.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 정옥은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천천히 적기 시작했어요. 날짜, 시간, 발견한 내용,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증거를 모으려면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옥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서진에게도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담담하게 대화를 나눴죠.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서진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러게. 산책하기 좋겠어.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아. 병원에서도 별 문제 없다고 했어. 짧은 대화였지만 정옥은 며느리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서진의 얼굴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밝아 보이기까지 했죠. 정옥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점심때쯤 정옥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만날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제자였던 장태식 변호사였죠. 정옥은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장태식의 법률사무소는 강남 한복판에 있었어요. 고층 빌딩 15층, 깔끔한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장태식 변호사님께 연락했어요. 박정욱이라고요. 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안쪽 사무실 문이 열리며 중년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50대 후반의 장태식은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소년 같은 미소가 남아 있었어요. 선생님, 태식아, 오랜만이구나. 두 사람은 반갑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장태식은 정옥을 조심스럽게 사무실 안으로 안내했어요. 넓고 쾌적한 공간이었습니다. 책장에는 법률 서적이 빼곡했고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죠. 앉으세요, 선생님. 차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 장태식은 책상 맞은편에 앉으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전화로는 급한 일이라고만 하셨는데 무슨 일이세요? 정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태식아, 내 도장이 이상한 데 쓰인 것 같아. 장태식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정옥은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며느리의 전화통화, 유언장 초안 발견, 그리고 변조된 내용까지. 장태식은 말없이 경청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 그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그렇겠지. 하지만 지금 당장 증거가 부족해. 며느리가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단 말이야. 장태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런 일이라면 증거부터 잡으셔야 합니다. 일단 변조된 서류는 절대 버리지 마시고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그리고 장태식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정욱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집안에서 며느리분의 행동을 녹음하거나 기록할 방법이 있을까요? 녹음? 네, 만약 며느리분이 이 일과 관련된 대화를 누군가와 나눈다면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지 못한 방법이었지만 충분히 가능했어요. 알겠어. 한번 해볼게. 조심하세요, 선생님. 들키면 안 됩니다. 정욱은 법률사무소를 나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정욱은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어요. 그날 밤 정욱은 조심스럽게 행동에 나섰습니다.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켜두고 며느리의 방 근처를 지나갔어요. 혹시 모를 대화를 잡아내기 위해서였죠. 밤 10시쯤 서진의 방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정욱은 복도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러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귀를 기울였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조금씩 들려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몰래 그거 바꾸면 안 돼.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넌 아직 몰라. 그 사람은 결국 다 내 거야. 서진의 대답이었습니다. 냉정하고 단호한 목소리. 정욱은 손이 떨렸어요. 손자마저 이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 걱정되었지만 다행히 지훈은 반대하는 듯 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서진은 지훈에게 계속 설득하듯 말했어요. 내가 다 받게 될 거니까 걱정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정욱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요. 녹음을 멈추고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정욱은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죠. 그래. 그렇게까지 나를 무시했구나.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울지 않았어요. 대신 더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죠. 다음은 행동에 옮길 차례였습니다. 갈등의 불씨.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욱은 조용히 증거를 모으며 때를 기다렸어요. 녹음 파일은 안전하게 보관했고 변조된 유언장 사진도 여러 장 찍어두었죠. 장태식 변호사와도 수차례 통화하며 법적 대응 방법을 상의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 서진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진은 거실에 가족들을 모았어요. 지훈과 정욱 그리고 멀리 살던 친척 몇몇까지 불렀죠. 갑작스러운 자리였지만 서진은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다들 와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모셨어요. 정욱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진의 눈빛 어딘가에 승리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정욱은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미 유언장을 정리하셨거든요. 다 함께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서진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정욱이 작성했던 유언장이 들어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변조된 유언장이었죠. 어머니, 이거 맞으시죠? 서진이 정욱에게 물었습니다.
정옥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펼쳤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며느리 윤서진에게 3분의 1 상속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이건 내 필체가 아니야. 정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숨을 죽였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분명 어머니 도장도 찍혀 있잖아요. 서진은 여전히 공손한 말투였지만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정옥은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어요. 추가된 부분의 잉크 색깔, 필체의 각도, 모든 게 달랐습니다. 내가 쓴 부분은 여기까지야. 이 아래는 내가 쓴 게 아니라고. 어머니, 혹시 기억이... 서진이 말을 이으려는 순간 정옥이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내가 늙었다고 기억이 없는 줄 아니? 내 글씨는 내가 제일 잘 알아.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이 유언장은 무효인 건가요? 당연하지. 위조된 거니까. 정옥의 단호한 목소리에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래도 도장은 진짜잖아요. 어머니가 직접 찍으신 거 아닌가요? 내 도장을 누가 몰래 가져다 쓴 거겠지. 그게 무슨... 서진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우는 두 사람 사이에서 난처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혹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착각하시는 거 아닐까요? 요즘 자주 깜빡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서진의 말에 정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고 있었어요. 모욕감이 밀려왔지만 정옥은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내 정신은 멀쩡해. 이건 분명 위조야. 하지만 친척들은 이미 서진의 말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기억을 착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정옥은 자신을 향한 의심의 눈빛들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가로등이 쓸쓸해 보였어요. 가족들조차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특히 손자 지훈마저 망설이는 모습을 보며 정옥은 깊은 배신감을 느꼈어요. 정옥은 손가락에 끼고 있던 결혼 반지를 빼어들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선물했던 반지였어요. 50년을 함께한 세월의 증표였죠. 정옥은 반지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지켜온 신뢰의 증표였지. 이제부터는 정의의 증표로 쓰겠다. 정옥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어요. 법적으로 정면 승부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평소처럼 식탁에 앉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서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일부러 큰 소리를 냈고 지우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어색한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우나 학교 가야지? 정옥이 손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지만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네, 할머니. 저 먼저 갈게요. 짧은 대답과 함께 지우는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정옥은 손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제 일로 모두가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점심때쯤 서진은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정옥 몰래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머니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어제도 당신이 쓴 글씨를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혹시 치매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메시지를 받은 친척들은 하나둘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요. 나이가 있으시니 요즘 어르신들 건강 체크가 중요하죠. 병원 한번 모시고 가보세요.
서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정옥을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유 원장 위조 사실도 묻힐 수 있었죠. 며칠 뒤 서진은 본격적으로 정옥을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모임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는데요. 요즘 자주 깜빡하시잖아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정옥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정신은 멀쩡해.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머니, 저희가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유 원장도 기억 못 하시고. 그건 내가 쓰지 않았다니까. 정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표정은 동정 섞인 눈빛뿐이었어요. 모두가 정옥을 노망든 노인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 정옥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옥은 책을 읽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들어와. 지훈은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와 정옥 앞에 앉았습니다. 얼굴에는 고민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왜 그러니? 저 할머니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옥은 책을 덮고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지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계속 저한테 말하는데요. 할머니가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신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 정옥의 질문에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엄마 말이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되냐고. 가족끼리 이렇게 싸우는 게 보기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정옥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손자가 진실보다 평화를 택하고 있었어요. 지훈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니? 저는 할머니랑 엄마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전처럼 지낼 순 없어요? 진실을 덮고. 할머니.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옥은 손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지훈아,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 진실을 외면하면 나중에는 더 큰 상처가 남는단다. 하지만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방을 나갔어요. 정옥은 홀로 남겨진 방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손자 하나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외로운 시간도 많았지만 지훈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대학에 입학하고 성실하게 공부하는 손자가 자랑스러웠죠. 그런데 이제 그 손자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진실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었어요.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서 편하게 중간 입장을 택한 것이었죠. 정옥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유품이 담긴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정옥은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쓰던 시계, 만년필, 그리고 낡은 지갑. 정옥은 지갑 안쪽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옥과 남편, 그리고 갓 태어난 아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정옥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중얼거림이 어두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옥은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말했을까? 아마도 정의롭게 살라고 했을 겁니다. 남편은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정옥은 반지를 빼어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반지 표면에 반사되며 반짝였어요. 정옥은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의심하든 말든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그게 옳은 길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의를 위해 싸우겠어. 정옥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정욱의 의지만큼은 꺾이지 않았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욱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분명 늙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정욱은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거실로 나왔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서진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정욱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볼 일이 좀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내가 알 필요는 없어. 차갑게 말하고 정욱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서진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정욱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정욱은 다시 장태식의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죠. 사무실에 도착하자 장태식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태식아, 본격적으로 싸우려고 해. 도와줄 수 있겠니? 장태식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책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욱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원본 유언장, 변조된 유언장 사진,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장태식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습니다. 돋보기를 꺼내 필체를 비교하고 잉크의 농도까지 확인했어요. 선생님, 이건 명백한 위조입니다. 필체 각도가 완전히 다르고 잉크 색깔도 달라요. 게다가 이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이길 수 있겠니? 충분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뭔데? 며느리분이 위조를 의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요. 예를 들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거요. 정욱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의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확인할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건 어떻게 구하지? 장태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며느리분이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신다면 이메일 계정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불법은 아니에요. 집안 공용 컴퓨터라면 가능하죠.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데스크톱 컴퓨터가 한 대 있었어요. 가족 모두가 사용하는 공용 컴퓨터였죠. 알겠어. 한번 확인해 볼게. 조심하세요, 선생님.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온 정욱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된 친구 이춘자를 찾아갔어요. 춘자는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정욱이 언니. 춘자는 반갑게 정욱을 맞이했습니다. 카페는 한산했어요. 오후 시간이라 손님이 별로 없었죠. 춘자야, 차 한 잔 줘. 그래, 앉아.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네. 정욱은 춘자에게 최근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며느리의 배신, 위조된 유언장, 그리고 가족들의 외면까지. 춘자는 놀란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나도 믿기지 않아. 하지만 이제 확실히 알았어. 그 사람은 돈밖에 모르더라고. 춘자는 정욱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힘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뭐든지 말해. 고마워, 춘자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춘자는 정욱에게 용기를 북돋아줬어요. 그리고 실마리를 찾는데도 도움을 줬죠. 언니, 집에 CCTV는 없어? 응? CCTV? 요즘은 집 안에도 CCTV 다는 사람들 많잖아.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은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더라고.
언니도 그거 달면 며느리 행동을 다 볼 수 있잖아. 정욱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그거 어떻게 다는 건데? 요즘은 간단해.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되고 설치도 쉬워. 내가 도와줄게. 그날 저녁 춘자와 함께 정욱은 소형 CCTV를 구입했습니다. 거실 구석, 복도, 서재 입구까지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몇 대를 설치했어요. 며느리가 모르게 조심스럽게 작업했죠. 이제 녹화되는 거야? 응, 언니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도 할 수 있어. 춘자가 정욱의 휴대폰에 앱을 설치해줬습니다. 화면을 켜니 집 앞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정욱은 신기한 듯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고마워, 춘자야. 큰 도움이 됐어. 언니 힘내.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니까. 며칠 뒤 정욱은 집에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며느리의 움직임을 주시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오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서진이 서재에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잡혔어요. 정욱은 휴대폰 화면을 켜고 지켜봤습니다. 서진은 책상 서랍을 열고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모든 장면이 선명하게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어요. 다음은 컴퓨터를 확인할 차례였죠. 다음 날 서진이 외출한 틈을 타서 정욱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다행히 로그인 정보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자 수많은 메일이 보였습니다. 정욱은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한 달 전에 보낸 메일. 유원장 수정건 관련 문의라는 제목이었죠. 내용을 열어보니 서진이 어떤 남자에게 위조를 의뢰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서류 수정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정욱은 메일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여러 장 다양한 각도에서 찍었어요.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정욱은 조용히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게임은 끝났다. 한 달 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서울가정법원 3층 법정. 높은 천장과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정욱은 단정한 한복을 입고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장태식 변호사가 함께였죠. 맞은편에는 며느리 서진과 그녀의 변호사가 자리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중년의 판사는 침착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어요. 사건 번호 2025 가압 34569 유원장 효력 정지 및 위조 혐의 사건입니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장태식이 일어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피고 윤서진은 원고가 작성한 유언장을 무단으로 변조했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제출하겠습니다. 장태식은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원본 유언장, 변조된 유언장, 필적 감정 결과, CCTV 영상, 녹음 파일, 그리고 이메일 증거까지 모든 것이 빈틈없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판사는 서류들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특히 필적 감정 결과를 보는 순간 판사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피고 측 이에 대해 반론하시겠습니까? 서진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어요. 재판장님, 원고는 고령이시고 기억력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족들도 원고의 건망증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은 원고께서 직접 작성하셨고 다만 기억을 못하실 뿐입니다.
그렇다면 필적 감정 결과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명백히 다른 사람의 필체로 나왔는데요. 그것은 원고께서 평소와 다른 상태에서 작성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억지스러운 변명이었습니다. 판사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판사는 서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피고 직접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유언장을 정말 원고께서 작성하신 겁니까? 서진은 일어나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네, 재판장님. 시어머니께서 직접 작성하셨습니다. 저는 다만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CCTV 영상은 뭡니까? 장태식이 법정 스크린에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서진이 서재에 들어가 서류를 꺼내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죠.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제가 단순히 서류를 확인한 겁니다. 확인만 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이 녹음 파일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장태식이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지훈이한테 다 주면 우리 뭐 먹고 살아요? 넌 아직 몰라. 그 사람은 결국 다 내 거야.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이메일입니다. 장태식은 서진이 위조 브로커에게 보낸 메일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서류 수정권 관련 문의, 비용은 상관없습니다라는 문장이 크게 확대되었어요. 피고는 유언장 위조를 의뢰했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는 형법 제231 조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서진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피고, 더 변론하실 게 있습니까?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변호사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그때 정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허락하자 정옥은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70이 넘은 나이지만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정옥은 서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늙었다고 해서 어리석은 건 아니야.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였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동정을 얻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판사는 망치를 들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사문서 위조로 판단됩니다. 변조된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피고 윤서진은 형법 제231조에 따라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선고 공판은 2주 뒤에 진행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판은 끝났어요. 정옥은 조용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섰습니다. 뒤따라가던 변호사도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친척들은 충격에 빠진 얼굴이었죠. 정옥은 장태식과 함께 법원을 나섰습니다. 바깥은 화창한 날씨였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 태식아. 내가 없었으면 못 이겼을 거야. 천만에요. 정의가 이긴 겁니다. 정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오랜 싸움이 끝났습니다. 힘들었지만 진실을 밝혀낸 것에 대한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며칠 뒤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진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어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었습니다. 유언장은 정옥이 원래 작성한 대로 효력이 인정되었죠. 모든 재산은 손자 지훈에게 상속되기로 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서진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단정했던 옷차림도 공손했던 표정도 모두 사라졌어요. 그저 죄인의 얼굴만 남았을 뿐이었죠.
정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허전함이 더 컸어요. 가족이 무너진다는 건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죠.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서진은 교도소로 수감되었고 지우는 학교와 집을 오가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옥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아파트 유리창에 반사되어 아름다웠죠. 정옥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었어요. 대학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모습이었죠. 지훈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응 왔니? 정옥은 고개를 들어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지훈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어요. 지난 한 달간 많은 고민을 했을 게 분명했죠. 할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앉아라. 지훈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옥은 놀라서 손자를 일으키려 했지만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 편을 들었어야 하는 게 아니었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우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어요. 엄마가 그런 짓을 할 줄 몰랐어요. 아니, 사실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도 외면했어요. 편한 쪽을 택했어요. 할머니한테 너무 미안해요. 정옥은 손자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일어나거라. 할머니, 일어나라니까.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어요. 정옥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야. 할머니,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이미 용서했어. 넌 내 손자잖니. 정옥은 지훈을 꼭 안아줬습니다. 지훈은 할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할머니, 왜 엄마는 그런 짓을 한 걸까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사람은 돈 앞에서 약해지기도 해. 내 엄마도 그랬던 거야. 탐욕에 눈이 멀어서 옳고 그름을 잊어버렸지. 그래도 할머니를 그렇게 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옳지 않은 일이었어. 그래서 대가를 치르는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옥은 손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지훈아, 이번 일로 내가 꼭 배워야 할 게 있어. 뭐예요, 할머니?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지 말고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정옥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행동을 봐.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행동은 거짓말하기 어려워. 내 엄마도 평소에는 공손했지만 뒤에서는 다른 행동을 했잖니. 내 할머니. 그리고 또 하나. 편한 길과 옳은 길이 다를 때가 있어. 그럴 때는 항상 옳은 길을 택해야 해. 힘들더라도 말이야. 지우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새겨졌어요. 며칠 뒤 정옥은 친구 춘자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향이 공간을 채웠어요. 언니, 이제 다 끝났네. 춘자가 말했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응, 긴 싸움이었어. 힘들었지? 그래, 힘들었어. 하지만 후회는 없어. 진실을 밝힌 거니까.
그래도 가족이 깨진 건 마음 아프겠다.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건 혈연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신뢰가 있어야 진짜 가족이야. 며느리는 그 신뢰를 저버렸어. 그래도 지훈이는 돌아왔잖아. 맞아. 그게 가장 다행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일들을 계획했어요. 저녁이 되어 정옥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요즘 지우는 할머니를 위해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녁 드세요. 그래, 고맙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훈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었어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나물 몇 가지. 소박했지만 따뜻한 식사였죠. 할머니,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응, 알아. 너는 착한 애야. 할머니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정의가 뭔지, 옳은 게 뭔지. 정옥은 손자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옥은 방에 들어가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법정에서 돌려받은 도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옥은 도장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 작은 도장 때문에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이 무너지고 법정까지 가야 했죠. 하지만 동시에 진실도 밝혀졌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증명한 시간이었어요. 정옥은 도장을 다시 서랍에 넣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왔어요.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죠. 여보, 당신이 옳았어요. 정의롭게 사는 게 맞았어. 정옥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정옥은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했어요. 거실에서는 지훈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응, 잘 잤어. 정옥은 거실로 나와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지만 정옥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재산은 나눠 가질 수 있지만 신뢰는 한번 잃으면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정옥은 그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손자에게도 가르쳤죠. 복수는 끝났지만 정의는 새로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옥과 지우는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비록 가족의 형태는 바뀌었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옥은 손자와 함께 아침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구나. 고통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얻은 교훈은 값진 것이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들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어느 날 정옥은 지훈과 함께 남산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산책이었죠. 할머니, 천천히 가세요. 괜찮아. 나 아직 팔팔해. 두 사람은 나란히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정옥은 걸으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힘든 싸움이었지만 이제는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어요. 할머니, 저 다음 달에 취업 면접 봐요. 그래. 어디? 교육 관련 회사예요. 할머니처럼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정옥은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우는 이번 일을 겪으며 많이 성장했어요.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죠. 좋은 선택이야. 너라면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할머니가 제 롤모델이에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멀리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고층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지훈아, 내 엄마한테 면회는 다녀왔니? 네, 지난주에 다녀왔어요. 엄마가 많이 후회하고 계셨어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생활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출소 후에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고 하더군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내 엄마도 이번 일로 많이 깨달았을 거야. 할머니는 엄마를 용서하셨어요? 정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용서와 망각은 다른 거야. 난 용서했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거든. 지우는 할머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깊은 의미가 담긴 말이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산을 내려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욱은 동네 꽃집에 들렀습니다. 할머니, 꽃 사세요? 응, 내 할아버지 산소에 갖다 드려야지. 정욱은 국화 한 다발을 샀습니다. 하얀 국화였어요.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꽃이었죠. 다음 주말 정욱과 지우는 함께 선산을 찾았습니다. 깨끗이 정돈된 묘역,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 앞에 정욱은 꽃을 놓았어요. 여보, 잘 지내셨어요? 저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정의롭게 살았어요. 정욱은 조용히 묵념했습니다. 지훈도 옆에서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 잘 모실게요. 지훈의 다짐이었습니다. 정욱은 손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집으로 돌아온 정욱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유언장이 놓여 있었어요. 이번에는 공증까지 마친 완벽한 서류였죠. 더 이상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었습니다. 정욱은 유언장을 서랍에 넣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정리되었어요. 재산도 마음도 관계도. 할머니, 차 드세요. 지훈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정욱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차를 받아들었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하나만 더 가르쳐 줄게. 네, 할머니. 정의를 지키는 건 힘든 일이야.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아프지. 하지만 그게 옳은 길이라면 끝까지 가야 해. 알겠니? 네, 할머니. 명심할게요. 정욱은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라면 괜찮을 거예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욱은 창가에 서서 별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별들 사이로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저도 알았어요. 정욱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긴 싸움은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상속은 단순히 재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뢰, 정의, 그리고 삶의 지혜. 그것이 진정한 상속이었죠. 정욱은 창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손자와 함께 만들어갈 따뜻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